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트레이딩룸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당 거래일 하루 동안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손꼽히는 수준의 대규모 순매도였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 숫자가 계속 늘어났고 매도 주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4,56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 3월에 12조 5천억 원, 대외 변수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에 월간 순매도 규모마저 넘어섰습니다. 강남의 한 자산관리 회사 대표는 고객과의 미팅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지,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언제 다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는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설명하면 할수록 고객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한 중년 사업가가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투자 이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00명의 한국 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장면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하나의 큰 흐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고 한국의 자본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 투자 동향을 보면 그 흐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해 11월 외국인은 한국 상장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시가총액의 약 0.4%가 증발한 규모였습니다. 같은 달 상장 채권에서는 16조 2,540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주식은 팔고 채권은 사는 패턴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은 11월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 자본의 이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누적 기준으로 4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5월 흐름이 잠시 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6월에는 2조 8천억 원, 7월에는 6조 3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8월 다시 1조 5천억 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9월에는 5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잠시 되돌아왔지만 10월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과 12월 다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에서 12월 중순까지 3조 4천억 원의 순매수로 전환된 것입니다. 환율도 여전히 1,470원대 근처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좋은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택적 투자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기술주에서 이익을 실현하되 밸류에이션이 조정되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외국인 보유 주식 잔액은 2025년 11월 말 기준 1,19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외국인 보유 주식 잔액은 크게 줄었고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도 29.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비중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모순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은 시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장은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장기적으로 필요한 산업에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은 짓는데 주식은 파는 상황,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물리적 자산을 확보하는 투자는 늘어나지만 당위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 투자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 기업의 생산 능력은 필요했지만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이유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만들어낼 미래 이익보다 지금 현금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자본은 위기가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위기가 확실해지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신호만 보고 움직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율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반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점차 상승했습니다. 4월에는 1,339원까지 올랐고 그해 하반기 내내 1,300원대에서 1,4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2024년 11월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상승세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서울 외국환중계 공시기준 2025년 12월 초중순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의 원화 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원화는 달러 대비 2.71% 하락했고 올 4분기에만 약 5% 떨어졌습니다. 환율 상승에 직접적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 지수를 보면 2025년 11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1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이었습니다. 약세 원화가 수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두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의 비율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거나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내려가면 환율은 오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붐으로 성장 기대가 높아졌고 한국은 내수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환율 상승이 일시적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징후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 상승은 물가와 소비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와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과 추가적인 자본 유출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대형 장기 자금까지 자산 배분의 방향을 해외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연기금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해외 증권 투자 증가액은 35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248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개인의 유행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적 자산 배분 변화였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대형 연기금과 장기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줄이는 동안 국내 최대 장기자금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서 시장 전체에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시장 밖에서도 같은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유동성 투자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급증한 것인지 과거와 비교하면 명확해집니다. 2022년에는 400명이었습니다. 3년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영국 1만 6,500명, 중국 7,800명, 인도 3,500명에 이어 한국이 4위였습니다.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는 이들이 빠져나가며 유출되는
자산 규모를 약 152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자산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투자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던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경제 활동도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부유층이 떠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도 자산을 옮겨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외국 자본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국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장 둔화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당시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 전망치 2.55%에서 1.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수치였습니다. 2026년 전망도 1.7%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을 1.0%로 낮췄습니다. 당초 전망 2.2%에서 1.2%포인트 하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성장률이 1.0%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질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하며 경제 전체를 지탱했지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가치 평가 구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같은 이익을 내도 다른 나라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주주 환원이 적었고 지배 구조가 불투명했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것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변화를 기대했고 정부도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더뎠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일어난 불공정한 합병 비율 논란은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선택을 바꿉니다. 인도는 성장하고 있었고 베트남은 제조업을 흡수하고 있었고 대만은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만 제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소비시장 축소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혁신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시장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낮아집니다. 외국 자본은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당이 실적이 나쁘다고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직장인은 최근 몇 달간 급여 통장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카트가 금방 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금액으로는 같은 양을 살 수 없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고 그것이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은 여전히 높았지만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 더 떨어질까, 아니면 더 오를까 하는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산 효과도 사라집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부자가 된 기분에 소비를 늘립니다. 하지만 집값이 정체되면 소비도 정체됩니다. 내수 경제는 이 심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수출은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마진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갔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성장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버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아직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일단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 펀드 매니저는 매일 외국인 수급을 확인했습니다. 팔 때는 왜 파는지, 살 때는 어디를 사는지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전체를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남기고 선택적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배터리 기업, 일부 바이오 기업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거나 기술 우위가 명확한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중심 기업, 금융주, 건설주에서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 경제를 두 개의 방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된 일부 대기업과 국내 수요에 의존하는 다수의 기업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주가지수는 소수 대형주의 움직임 덕분에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시장의 체감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수의 기업은 실적과 주가 모두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산 시장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장기적인 가치 평가보다는 단기 흐름과 타이밍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금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조금만 올라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동성은 더 커지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기 자금은 다시 줄어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악순환은 단기간에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 정부는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환율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압력은 여전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고를 쓴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는 있어도 자본이 빠져나가려는 이유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쇼핑몰에 가고 영화를 보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카페는 만석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한 달에만 외국인 자금 14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고 그 흐름을 같은 해 하반기 기준으로 누적하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동향 보고서는 매달 비슷한 압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들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호를 놓치는 사람들은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은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빠져나갔고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공포를 인식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대형 기관 자금은 이미 방어적인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신호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아직 경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월간 동향, 한국은행의 통계, 그 모든 공식 자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 배분을 바꾸고 투자처를 옮깁니다. 하지만 11월의 역대 최대 매도는 분명 다른 신호도 함께 남겼습니다. 차익 실현의 신호입니다. 거품 제거였습니다. 외국인들이 10월 고점에서 팔기 시작한 것과 11월 집중 매도 그리고 12월 중순 순매수 전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선택적 투자입니다. 반도체 같은 기술주에서 이익을 실현하되 좋은 기회가 오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잡힌 2,400명의 백만장자 중 일부는 이미 떠났고 나머지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고 사람들은 연말 보너스로 무엇을 살지 고민했습니다. 증권가의 모니터에는
환율 1,470원을 넘는 수치가 깜빡이었고 외국인 보유 비중 29.6%라는 숫자 옆에 순매수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공포는 이제 기회 탐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고 어디선가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방향은 예측 가능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변수와 신호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고 선택하는 것은 오늘도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기록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